중공업 지역에서 간선도로에 접한 중공업 지역 아니면 역세권 아까 250m 이내에서 간선도로변 그러니까 도로의 한 면이 20m 이상 접하고 있을 경우는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간선도로변 안녕하세요, 부자천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국토부에서 또 중요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미 아는 전문가분들께서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어제 좀 꽤 중요한 사항이 많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임대보증체계 안정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도 임대보증체계 안정화 그리고 또 청약제도 합리화 이 부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사실은 이뿐만 아니라 살펴봐야 될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소규모 정비 그러니까 사업 추진 대상 확대 민간 임대리츠 규제 완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개 지역 또는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가 있을 때 멤버십 회원님만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제가 또 현재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저만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서울 자치구 25개 자치구별로 전자책을 완성하는 것이 제 목표인데요. 첫 번째 동대문구, 성동구 그리고 이제 마포구 거의 끝났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자책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첫 번째 소규모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일단 지금 또 최근에 여기서 봐도 소규모 정비잖아요. 소규모 정비. 그러니까 이미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지금 트렌드가 소규모 정비 사업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연히 과거 뉴타운처럼 대단위로 개발을 하면 좋죠. 그러나 지금 그럴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정비 사업을 모아 이런 식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아타운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죠. 소규모 정비 사업을 여러 개 합침으로써 하나의 연속해서 지어서 하나의 또 대단지처럼 보이는 그런 식으로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 시행 구역 확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대상지를 확대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 아마 이미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소규모 정비 사업 도시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또 재개발도 주택정비형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각각 있고 그리고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도정법을 따르잖아요. 도정법을 적용받고 소규모 정비 사업은 어떤 걸 받죠? 바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사업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소규모 정비 사업에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또 자율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 있거든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랑 소규모 재개발 사업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랑 소규모 재개발 사업 여기에 대해서 대상지를 확대해야겠다 이렇게 완화시켜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구역 내 잔여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구역이랑 사업시행구역이랑 면적 간 상한을 일치시켜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냐면 지금 현재는 이게 좀 특이하게 지금은 가로구역은 1.3만 제곱미터 이하고 사업시행구역은 1만 제곱미터 이하였습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구역이 지금 1.3만 제곱미터 지금 사업시행구역은 1만 제곱미터라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정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1만 제곱미터 이 부분 이게 만약에 이 네모 부분이 1만 제곱미터로 치면 이 구역만 정비가 사업시행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여부지 이렇게 남는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생각난 것들을 제가 몇 군데 적어 놓으면 사실 이것 때문에 적용을 받았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마포구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마포구 한 곳이 떠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걸 가로구역이라 쳤을 때 이 가로구역을 다 하나로 그냥 다 한 번 할 때 다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구역이 만약에 가로구역이 1.3만 제곱미터라 치면 지금까지는 이 전체를 사업 시행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법 때문에 일부분만 최대 1만 제곱미터만 이 부분만 정비를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정비를 못했다. 하지만 지금 그 두 개 가로구역 상한과 사업시행구역 면적 최대치와 일치시킴으로써 한 번 할 수 있도록 한 번 시행할 때
같이 가로구역 내 같이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잔여 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구역과 사업 시행 구역을 일체시키겠다. 그래서 조금 더 구역에 대해서 정비를 할 때 한 방에 하자. 약간 이렇게 국토부는 이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로수대 정비 사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례법 따른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소규모 정비법에 따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에 보면 가로수대 정비 사업 같은 경우 다음 가로구역이 전부 또는 일부로서 이렇게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구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이래야 되고, 가로구역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 뭐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된다. 가로구역의 면적은 지금 시도 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 1만 3천 제곱미터.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기준이 달랐는데 이것을 모두 1.3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가로구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 구역을 일종으로 일정 이거를 1만 제곱미터에서 1.3만 제곱미터로 늘려줬다. 사업 시행 구역 면적을 늘려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소규모 재개발 사업입니다. 사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 돼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이게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된다. 기본으로. 역세권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조건을 보시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따른다고 했잖아요. 특례법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재개발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역세권 또는 중공업 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시행령이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의 면적이 일단 5,000제곱미터 이면이어야 됩니다. 지역의 사업시행구역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역세권 반경 350m 이내인 지역이 된다. 이거를 이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250m입니다. 참고로 250. 서울시 조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구역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된다. 그리고 뭐 노후도가 60% 이상 것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사업 시행 구역이 국토교통무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할 것. 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시행 규칙에 찾아보면 나와있죠. 시행 규칙 찾아보면 이 국토부령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여기 도로의 넓이는 각각 4m 이상이어야 되고 둘 이상의 도로 중에서 하나는 6m 이상이 됩니다. 이거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또 이걸 완화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거를 기존에는 모든 도로폭이 일단 4m 이상이어야 되고 이거 엔드죠. 엔드. 그리고 최소한 곳은 6m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거를 두면 접도 요건에 기존에 있던 거 또 되고 플러스 한 면 이상 도로, 그러니까 도로폭이 20m 이상이 된다.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수 있냐면 간선변, 그러니까 도로폭이 기본으로 20m 이상이란 말은 간선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이게 30m잖아요. 간선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지우고 이런 도로는 20m가 안 넘을 거 아니에요. 8m죠. 9m.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m 접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거를 추가적으로 넣었다는 거거든요. 한 면 이상 접도. 그러니까 도로폭이 한 면에 20m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큰 도로변에 개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역세권에서 250m 이내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있죠. 중공업 지역 됩니다. 역세권 또는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역세권도 이건 시도 조례를 따르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250m.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인데 역세권 범위는 250m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그들은 또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이 중공업 지역. 또 여기서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중공업 지역에서 간선도로에 접한 중공업 지역 아니면 역세권 아까 250m 이내에서 간선도로변 그러니까 도로의 한 면이 20m 이상 접하고 있을 경우는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간선도로변 지금 최근에 또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에서 간선도로변의 상업지역 상업지역의 노선형 띠 모양의 간선도로변 여기도 대상지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계속 이 간선도로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다루진 않고 있던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여기도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도로폭이 20m 이상이라는 왜 이 조건을 이번에 추진이 가능하도록 완화를 시켰을까? 결국은 소규모 재개발을 해라 이거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완화시켜 줄 테니까 제발 소규모 재개발 좀 해라 의도로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제 소규모 재개발 사업 대상지를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조금 더 다양한 곳에서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다. 소규모 정비 사업의 확대, 그리고 지금 민간 임대리츠 계속 이렇게 리치 얘기가 나오거든요. 리치 얘기 나오고 밑에서도 민간 임대리츠 규제 완화 이런 게 나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개인 다주택자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줄 생각은 없습니다.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정서가 안 좋아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먼저 민간인, 그러니까 개인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풀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세 완화, 종부세 완화, 양도세 완화, 보유세 완화, 이걸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시킨다? 이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국토부 장관도 나와가지고 계속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전세 소멸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자들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민간 임대 리츠 규제 완화가. 이 민간 임대 리츠라는 게 사실은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투자자로부터 결국은 자금을 모아서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공급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츠를 통해 가지고 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돈을 마련을 하고, 공급 후에는 이제 리츠한테 임대주택 운영을 맡겨서, 리츠가 가운데 껴있죠. 리츠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거를 임대할 수도 있죠. 임차인들한테 임대를 해주고 이제 임대료를 받겠고, 결국은 이제 공사할 때 토지를 사겠죠.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투자자로 보시면 됩니다. 투자 하나의 이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힘을 이용하겠지만 우리는 개인들한테 혜택을 줄 생각은 없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리츠를 통해 가지고 임대사업자들한테 마련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과거 뉴스테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당시 전세계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빚내서 집 사라, 이런 말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 전세 소멸론 얘기를 했었어요. 전세가 오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는 없어져야 된다, 월세 시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빚내서 집 사라, 그리고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그러니까 일명 뉴스테이, 이렇게 대책을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정부는 똑같습니다. 임대리츠 이거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 때 2017년도에도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또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전 정권 때마다 전세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계속 이거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도 계속 지금 결국은 이게 말하는 게 임대차 시장 불안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대 시장 불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국민들 눈치 보기에는 지금 개인 다주택자 투자자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이건 힘들다. 그래서 계속 이전 정권 탓하고 있는 거죠. 임대차 입법 때문에 전세가가 상승했다, 아니면 종부세 폐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장관이 나서가지고 이전 정권 탓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 임대 리츠 규제 완화, 이것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공사비 인정 범위, 공사비 한시 조정해주겠다, 다양한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건 다 읽어보세요. 시청약은 제가 사실 그렇게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10만원 이거를 20만원으로 상향을 했다, 또 이게 의미있겠다는데, 저는 사실은 그보다는 여기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라면 여기 관심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지난 이제 시장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게 23년 5월 전세 사기 터지고 나서 이제 전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지금 일명 126% 룰을 만들었죠. 결국은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무자본 갭 투자를 방지하겠다. 이런 표현에서부터 정부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참고로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전세보증보험, 이게 또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보증이랑 전세금 반환 보증.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임대인이 의무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자율적.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과거에 현금으로 본인의 현금 가지고 전세를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굳이 가입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두 개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 23년 5월 1일부터 이게 시행됐었는데, 일명 126% 룰이 시행됐었죠. 이때 임대사업자들은,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은 이제 26년 7월까지는 연장해주겠다, 이렇게 했었고, 24년 7월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조금 유예를 해주겠다고 했었어요. 24년 7월부터 지금 해당 조건을 적용하겠다라고 했었고요. 다만 이 전세금 반환 보증 바로 시행했었습니다. 24년 5월부터. 그래서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인정 비율의 140%를 이걸 적용했었고, 담보 인정 비율도 90%로 했었죠. 여기 보시면 저는 이거 좀 오해하긴 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허우 가서 보시면 되거든요. 허우 가서 개인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이 있잖아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금액. 그러니까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드는 보증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택가격의 담보 인정 비율을 90%를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4년 1월 1일부터 갱신보증도 90% 적용하겠다. 이렇게 다 했었죠. 그리고 그 140%는 그래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여기 마찬가지 140% 주택가격 산정 기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뭐 기타 주택 그러니까 빌라 같은 건 다 여기죠. 공동주택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허그 규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임대보증금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임대보증금 여기서 주택가격 산정 부분에 있어서 법인 임대사업자냐 개인 임대사업자냐 또 나뉘거든요. 개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보시면 1순위로 감정평가 금액을 해주겠다. 2순위 그러니까 이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순위로는 공시가격의 곱하기 적용비율인데 이 적용비율을 이제 다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시기준.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150%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9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150%고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9억이나 9억에서 10억 사이에는 140%, 15억 원 이상일 때는 140%.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보증 기준시가 적용 비율이 다 낮아지는 거죠. 낮아집니다. 그리고 우린 흔히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150%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다. 지금 주택 유형에 맞춰서 1, 2, 3, 4 순차적으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1순위 감정평가 금액, 2순위 공시가격 곱하기 적용 비율인데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임차인이 가입하는 자율 보증 같은 경우는 140%고 이제 임대인이 가입하는 의무보증안에서는 가격에 따라 그리고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150%를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적용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건 제가 인천에 최근에 제가 또 빌라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140%를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허그 내부 규정이고 이게 또 제가 인천에 부평에 빌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때 한창 그 부평 인근에서 전세 사기가 많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은행 자체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게 140%가 아니라 35%인가? 그렇게 낮췄거든요. 또 이거를. 그래서 그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나머지 시세는 훨씬 더 높은데 강제로 135%에 맞추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월세로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지금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 달랐다. 그러나 이것들을 보시면 이 공통이라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의무 가입하는 보증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을 1순위로 한다고 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 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겠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전세금 반환 보증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거든요. 그러나 임대보증금 보증에서는 이게 아까 허그에서 1순위가 감정평가 금액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시가격 인정 비율 곱하기 140%를 우선 적용하겠다. 이것을 그러니까 기존의 2순위가 제일 우선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허그 이거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이런 말들이 조금 헷갈렸다. 우선 적용한다. 지금 이 공통이라는 항목에서 있는 거니까 저는 둘 다 여기다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신규 임대사업자도 140% 곱하기 이제 기존과 똑같이 90% 그러니까 126% 적용받는다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신규 임대사업자가 이제 임대보증금 보증을 드릴 경우 어떻게 적용받을지. 다만 이번에 바뀐 것은 또 예외사를 만들어놨습니다. 임대인이 공시가격 예의 신청한 후 허그가 인정할 경우에 허그가 직접 의뢰한 왜냐면 또 이게 또 당시 전세 사기가 임대사업자랑 감정평가 이 부분이 짜고 감정평가 금액을 조작한 사례가 많았거든. 그래서 그것도 못 믿겠다. 우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 법인에서 산정하는 감정가를 사용을 하도록 해주겠다. 조금 풀어준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실효성이 있나? 사실은 이게 실무자 입장에서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허그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민원이 많이 시달릴 건데 모든 임대인이 이거를 대부분 다 이해 신청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공시가격 자체가 매년 초에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랑 24년 예를 들어서 지금 6월이니까 6월 시세랑 다를 거란 말이에요. 시세랑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 신청할 건데 이게 한꺼번에 몰린다? 거기서
또 허그가 의뢰한다? 이런 기간들이 지금 전세 만기까지 뭐 보통 2, 3개월 전이니까 2, 3개월 내에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가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형적인 저는 이게 탁상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좀 비판하자면. 그래서 좀 이런 예외상을 만들어줬지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 없다.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저는 이미 맞을 건 다 맞았기 때문에 2년 버틸 겁니다. 저는 어차피 저는 기다리고 있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믿는다. 그렇게 정부는 아직까지 풀 필요가 없다. 어차피 정부는 필요할 때 찾습니다. 투자자 찾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사실은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 구역의 확대 이거랑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접도 요건 완화 이거는 어차피 실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주택 정비법의 시행 규칙만 개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결국은 해결이 될 것 같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행령 이런 건 다 그래서 다 시행령 개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 이 부분은 다 개정이 될 것 같아요. 뭐 일부 법 상황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민주당이랑 지금 합의 맞아야 되니까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고 이 민간 임대 리츠 규제 완화라든지 허그 인정 감정가 도입 이것들은 어차피 허그 내구 규정입니다. 그리고 뭐 시행령 개정이라서 이것만 내구 개정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추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들이 좀 많이 헷갈려요. 저는 이런 건 글만 와서는 조금 예외상이 다 적용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만약에 신규 임대사업자로 지금 전세 임대보증금 보증을 들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저는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실무적으로 해쳐나갈지 이걸 살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좀 더 관심 있는 것은 제가 아무래도 정비 사업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소규모 정비 완화 그러니까 가로수도 정비 사업이 조금 더 넓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3,000제곱미터 사업 시행 구역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개발 사업도 도로폭이 20m 이상 접한 경우도 가능하다. 가선도로변의 중공업지역 가선도로변의 역세권도 잘 봐야 된다. 이런 거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